네, 안녕하세요. 저는 KCWA 패밀리앤 소셜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착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처음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취업, 창업에 관련된 카운슬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업과 연관된 카운슬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해결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혹시 티프코 데이에 대해서 그냥 하루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시즌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쭉 10월, 11월쯤 되면은 이제 취업 관련해 가지고 문의들을 많이 받는데 그때 이제 뭐 이민자들 저희가 이제 기관이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 외에도 외국인들 분들에게도 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하고요. 저는 또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은 이제 가을, 봄 이렇게 해서 취업 외에도 이제 창업 지원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8번 정도 세션을 가지고요. 그때는 저희가 창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캐나다에서 창업 구조라든지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뭐 회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등 되게 창업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인터뷰 전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경영 거기다가 전공했습니다. 네.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셜워크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 그 대학교를 다녔던 거서부터 지금까지의 트랜지션 그리고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제가 특별히 원하는 전공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가장 좀,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어떤 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제너럴한 과로 가자 해서 일단 경영학을 전공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보다는 일단은 저는 일단 생계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플로어에서 리테일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뭐 한 6개월, 7개월 하다가 또 뭐 부팀장으로 승진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본사 쪽에서도 제가 레주메를 넣어서 거기서 MD랑 마케팅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이 닿았습니다. KCWA는 이제 후원을 하는 단체 중 하나였는데요. 네. 회사에서 후원을 하던 도중에 여기 관계자분이랑 만나게 되고, 여기 이제 사무장님이 좋은 기회가 있다 하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어플라이 했고, 여기서 인터뷰 봐서, 어, 좋은 기회가 돼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또 돕는 일이고, 그리고 약간 보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너무 보람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이전에 여기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시간을 좀 달라 해서 미팅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어떤 기관인지 좀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좀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인터뷰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인터뷰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그래도 잘 봐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테일 쪽에서 MD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네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MD라 하면 이제 홀세일과 리테일을 연결해주는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이 리테일에 어떤 건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홀세일에서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이제 잘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딜들을 받아서 리테일에다가 채워넣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어 같은 일인가요? 네네, 바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선 아, MD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고요. 네. 여기서는 머천다이저, 바이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그 MD로 일하면서랑 지금 일하는 거랑 혹시 비슷한 스킬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전에 했던 경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뭐 MD로 한다거나 여기서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약간 올가니제이트 하는 스킬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정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MD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제 스킬을 발전을 시켰고 여기서도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organizing 하는 스킬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르메 카운슬러라고 하셨는데 네, 한국 분들이랑도 많이 이제 인터랙트 하셨잖아요. 네네.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일한 직업이랑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비슷한 직업을 할 확률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나요? 웨이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네. 직종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어, 일단 말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음.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의사 혹은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캐나다 정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트랜스퍼 하는 거는 그렇게 과정들이 분명히 있긴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험도 봐야 되지만 어, 자격증을 바꾸시는 분들은 가능은 하세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시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오셨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격증을 바꿔서 그냥 내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케이스는 제가 쉽게 보진 못했어요. 일단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서 다시 티처스 컬리지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새로 하시고 교육청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라이센스만 바꿔서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요. 왜 라이선스를 바꾸는 게 많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라이센스를 바꾸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교육청에 소속이 이제 일단 교육대학을 나오면 교육청에 소속이 되고 교육청에 소속이 되면 알아서 교육청에서 이제 음, 학교를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교사분들은 취업 과정이 그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청도 본인이 컨택을 해서 레주메를 내고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 음. 소속된 후에도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레주메를 내고 정식으로 또 인터뷰를 하시고 채용이 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국에서 근데 취업 활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가 일단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영어 교사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에세이 위주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일단 리딩을 많이 해야 되고 라이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에세이 위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배우셔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랭귀지 배리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액센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약간 액센트 같은 걸로 나 알아듣기 힘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내가 뭔가 여기 다른 영어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 어떤 분은 박사학위까지 따서 영어로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박사학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발음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도 내가 라이팅 하나만큼은 어떤 선생님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직업은 또 가능한 직업들 의사 같은 같은 경우는 네. 네네.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예 거의 여기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레지던트까지 끝내시고 이제 의사 자격을 다 갖추신 상태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의대를 들어가셔가지고
뭐 인턴십까지 다 이제 처음부터 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 가지고 여기서 의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간호사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어,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바꿔서 네. 여기서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쨌든 간에 간호사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소통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프로그램 1년짜리를 들으시고 라이센스 바꿔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루트가 좀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라이센스를 바꾸셔서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바꾸시고 개인 사무실을 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사무소 하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변호사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손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뭐 만국 공통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업을 본인이 하셔가지고 좀 그쪽으로 좀 미셔가지고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다른 데 비해서 차별점을 가지고 좀 하셔가지고 좀 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웰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익히신 다음에는 좀 수월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좀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국에서 그렇게 앱스트랙트한 거를 배우고 네, 어, 조금 더 인텔렉트가 필요한 게 오히려 맞아요. 캐나다에 와서 조금 더 배리어가 될 수 있네요. 네,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캐나다 이렇게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학력과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이 잘 이렇게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좀 잘 일을 하시던 분들이 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치킨을 한다거나 요식업을 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하셨던 기술을 잘 활용을 못 하신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카운슬링을 할 때 취업도 도와주시지만 또 창업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창업할 때 좀 알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어, 전체적인 뭐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세요. 회계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직접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 은행 계좌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창업이 잘 되면은 처음부터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이게 심해서 내가 생활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하셔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서 창업을 하셨더라도 캐나다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가능한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요즘에 인터넷도 많이 발달을 했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창업 지원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창업가들을 좀 양성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들으신 후에 창업을 고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랜드로드랑도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레지덴셜이랑 커머셜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주거하는 곳에 대해서는 랜드로드가 약간 갑과 을의 관계가 일단 사는 사람이 일단 갑이다라고 한다면 어, 일단 커머셜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랜드로드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컨트랙을 기본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예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요즘 이제 건설 붐이 불면서 캐나다의 토론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빌더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건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자 많이 이제 랜드로드한테 많이 컨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넣은 조항이 이제 데몰리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로드가 기간이 얼마 남았던 간에, 예, 테넌트랑 기간이 얼마 남았던 간에 랜드로드가 이제 내가 건물을 어,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제 내 빌더가 이제 내 건물을 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니까 너는 이제 정리하고 나가라 하면은 어, 거기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나가야 되는 조항들이 꼭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확인해봐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어, 기본 조항들은 여기 요즘에 이제 일하시는 길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그런 조항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좀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개발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상권 같은 것도 뭐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와드 프로파일 같은 것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시에서 이제 인구조사한 자료들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다양한 근데 팩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약간 좀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요. 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을 잘 이어가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 이제 한 5년, 뭐 10년 혹은 3년 정도 하셨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좀 궤도 안에 안착시켜 놓은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되게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본인은 그냥 시기를 잘 탔고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근데 그분들이 가졌던 기술들이 어, 다들 좋으세요. 다들 어느 정도 특별한 게 있고, 근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성공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창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레버리지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래도 어, 좀 성공적인 창업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전에 또 말씀하신 게 제가 좀 네. 놀랐던 게 있는데, 온타리오주에 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펀딩이 굉장히 많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서포트가 온타리오는 되게 잘 되어 있나요? 캐나다에서 밀어주는 것들은 음, 약간 IT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요. 그리고 네. 어,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다른데, 음, 일단은 캐나다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 하면 100명 이하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규모의 비즈니스를 통칭하는데요. 그런 비즈니스들이 약간 캐나다의 근간을 유지하는, 네,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밀어주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무역할 때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은 무역 쪽으로 시작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펀딩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웹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의 펀딩이 필요하고 아니면 뭐 그랜트가 필요하고 아니면 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어떤 기관에서 이런 펀딩들이 가능한지 다 알려주는 그런 포털 같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펀딩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것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이노베이션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거 있죠. 그래서 네.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으로 내 가지고 써보시면은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제가 창업지원 기술 하면서도 그 IT 쪽으로 이제 10만 불 정도 펀딩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게 막 분명히 좀 챌린지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본인이 뭐 비즈니스 플랜을 좀 적으실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